안녕하세요. 에듀랑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제강점기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에 이 통치 3단계에 대해서 이 정책과 그리고 경제적인 수탈까지 한 번에 쫙 배울 건데요. 주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한 두세 문제 나오는데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뭐 사료를 제시해 준 다음에 그것이 예를 들어 1920년대다. 그럼 이제 20년대 내용이 다 나오는데 뜬금 10년대 게 하나 껴있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10년대 거를 알려주는 사료에서 진짜로 1910년대 거를 정책을 골라라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제 수탈도 같이 아예 배워버리는 것이 그 선지 분석을 할 때 훨씬 좋거든요. 자, 일단은 통치 3단계로 이게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무단 통치는 1910년대부터 이제 국권 침탈 이후부터잖아요. 자, 국권 침탈부터 중간에 3.1운동이 있었죠.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통치의 방식이 바뀝니다. 얘네들 이렇게 뭉치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서워. 어떻게? 분열시켜야겠다. 친일파를 양성해야겠다. 자, 문화통치는 겉으로는 소위 문화통치지 이제 실질적으로는 민족 분열 통치입니다. 민족성을 분열하겠다. 민족 분열 통치 한마디로 친일파를 양성하겠다. 친일파를 양성하는 그런 식의 정책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30년대부터는 1931년에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일본이 막 전시체제예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죠. 그럼 여기다가 마저 써볼게요. 만주사변 이후에 1937년에 중일전쟁. 그리고 나서 이제 1941년에 태평양전쟁, 진주만 사건을 시작으로, 진주만 습격을 시작으로 미국과 태평양전쟁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1941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 말살 통치는 민족 분열은 말 그대로 분열시키는 친일파 양성이라면 민족 말살 통치는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겠다. 너희들은 이제 일본인이다. 창씨 개명하고 막 한국신민서사 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자, 그럼 무단 통치 먼저 시기적으로 쫙 밑에 내려가지고 경제 침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정치 사회적인 뭐 수탈 뭐 이런 부분은 일단은 국권을 침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걸 다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조선총독부에 이 총독이 무관이 임명이 됐어요. 무관. 원래는 필수로 무관만 임명이 됐었고 조선총독부 내에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 중추원은 원래 독립협회가 막 이 중추원을 가지고 의회를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자문기구, 실제로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거야? 자문만 구하고 실제로 회의가 소집된 적이 3.1운동 전에 한 번도 없었어요. 회의가 실제로 소집된 적이 없는 보여주기식의 뭐 역사 왜곡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중추원은 친일파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다는 거죠. 친일파들을 양성하는 보여주기식의 기구였다. 한국인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헌병경찰 통치. 자, 무단 통치는 헌병경찰 통치고요. 문화 통치는 옷만 갈아입어서 보통경찰 통치입니다. 헌병경찰 통치는 군인의 경찰이 헌병경찰이거든요. 헌병대 그러잖아요. 지금은 헌병들이 이제 총을 갖고 있겠지만 그때는 무기가 주로 칼이었기 때문에 칼을 차고 있어요. 그러면은 헌병이 큰 긴 칼을 딱 차고 있고 위협적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선생님도 칼을 차고 수업을 해. 줘라? 막 이러면서 칼 막 이렇게 갖다 대는. 좀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 약간 그런 공포 정치 같은 느낌. 자, 헌병경찰은 칼을 차고 있었다. 그래서 헌병경찰은 칼을 찬 헌병경찰이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원래 현행범으로 여러분 잡히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누명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재판을 해서 진짜 이제 뭐 재판으로 땅땅땅 징역 5년 이러면 5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즉결 재판이 가능해요. 즉결 처분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잡는 순간 바로 처분으로 한다. 재판이 없다. 재판을 그냥 패스하고 범죄 즉결내 바로 그냥 결정을 내버린다는 소리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심한 굴욕이 있죠. 엉덩이를 때리는 거야. 형틀에다가 묶어놓고 조선인들을 형틀에 묶어놓고
엉덩이를 이렇게 그냥 때리면 또 덜 아플까봐 엉덩이를 볼기를 벗긴 뒤 바지를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린다. 우와 상상만 해도 완전 저기 굴욕이야. 그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일본인이 우리를 그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자 바로 조선 태영령입니다. 자 이 조선 태영령은 이 앞에 태영령 앞에 조선이 붙잖아요. 조선인만 해당이 된다. 자국민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린 게 아니라 일본 자국의 그 법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식민지였을 때 그 조선인만 다스리는 법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식민지 법이 따로 있었다는 거. 그래서 조선태영령이 1912년에 이루어지고 조선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only 한국인만. 자, 그 다음에 교육차별도 있는데요. 1911년에 이제 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해서 이제 보통학교 4년, 보통학교는 초등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6년 지네들은 6년 다니면서 우리는 4년 다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로 실업교육 같은 걸 강화하는 우미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너네들은 뭐 굳이 공부할 필요 있어? 그냥 이제 이 정도까지만 배워? 이런 식으로 우미나 교육, 실업교육 위주로만 공부해? 이런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관리와 교사들도 칼을 착용하고 있었다. 일단 교사 칼 착용, 뭐 헌병경찰 칼 착용, 공포스러운 분위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단으로 통치한다. 무단 통치 그런 느낌이에요. 자, 언론 탄압도 있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모두 금지인데요. 이 결사의 자유도 금지고 집회의 자유도 금지이기 때문에 이때 백오인 사건이 있었죠. 자,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산됐잖아요. 이것도 딱 이 무단 통치 시기다. 자, 그래서 국내에는 뭐 독립운동 단체가 활발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몰래 비밀 결사로. 대표적으로 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 있다고 그랬죠. 자, 신문도 이런 대한매일신문, 황성신문 다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에 다 모두 없어집니다. 이런 언론 탄압 심했다. 자, 그럼 경제수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수탈에서는 토지조사 사업인데요. 일단 일본이 제일 먼저 약탈한 게 토지입니다. 토지. 자, 그래서 경제수탈로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조선총독부에 재정을 확보하고 우리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한부 신고제. 기한을 정해놓고 토지 소유자가 먼저 신고해라. 자발적으로 신고해라. 자동으로 이렇게 주소가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네가 신고해라. 근데 내가 반일 감정을 갖고 있어. 그러면 신고하기 싫지. 하루 미루다가 기한이 지나가 버렸어. 신고를 안 했네? 그러면은 그럼 주인이 없는 걸로 인정.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약탈당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기한부 신고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일 감정 때문에 신고를 안 한다던가 아니면 애매해서 뭐 내 땅이 아니라 문중의 땅이고 이걸 내가 신고하면 꼭 내 땅인 것 같아가지고 욕심 있어 보이고 막 이러다가 미뤄지는 것도 있고 왕실의 토지, 궁중 토지, 뭐 역둔 토 이런 것들 다 뺏기죠. 자, 그래서 조선총독부 소유로 다 가게 됩니다. 미신고지와 국공유지, 뭐 역둔토, 궁장토라고 해요. 조선총독부 소유로 다 갑니다. 그리고 일본인 회사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 매각을 맡았던 그 부동산 회사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 1908년에 만들어졌던 제가 부동산 관련 회사라고 했죠. 토지 약탈하는 그 회사. 거기서 이제 일본인들에게 싸게 매각하는 거야. 이번에 좋은 집 하나 나왔다. 여기 좋은 기름진 땅 하나 나왔다. 얼마에 준다.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 이때 막 이주가 막 일어나는 거죠. 자, 결과 우리 농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 농민들이 더 많아졌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 토지 조사 사업은 오로지 소유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소유권만 인정. 경작권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때 당시는 거의 다 대지주가 있고 거의 다 농민들이 소작농이었어요. 그럼 남의 땅을 경작을 하는 건데 이것이 조선 후기가 되면 어차피 이 소작농과 지주는 공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소작농도 그 땅에 대해서 나는 10년의 경작권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경작권을 인정해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을 하는 거고 기존의 농민들이 갖고 있던 뭐 10년 정도의 그 경작권을 잃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주들도 기존에 이제 뭐 1년 동안 경작을 하면 원래 절반 떼다가 타조법, 도조법에 의해서 정말 도조법으로 한 3분의 1만 냈잖아요. 내년부터 무조건 절반 내. 나으리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럼 1년만 하고 관두던가 너는 뭐 이런 식으로 그 경작권을 잃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힘들게 됐고 만주내 연해주로 이주하게 되었다. 자, 이 외에도 어업령, 어업 침탈, 뭐 산림 침탈, 뭐 광업 침탈, 뭐 이런 식으로 각종 자원 수탈을 위한 어업령, 산림령, 광업령 선포하고요. 회사령도 중요합니다. 이 회사령이 허가제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누구의 허가냐면 조선 총독의 허가.
조선 총독이 허가를 받은 그런 데만 기업을 설립할 수 있었고 민족 기업이 설립하지 못하도록 허가제를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 기업들이 탄압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회사령, 1910년대 회사령, 그러다 20년대에는 회사령 폐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20년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년대에는 3.1운동이 일어났어요. 얘네들 뭉치는 거 보고 얘는 안 되겠다. 분열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겉으로만 문화 통치를 하기 때문에 조선 총독도 문관도 임명할 수 있게 바꿨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임명이 되지 않았어요. 광복 때까지. 실질적으로는 임명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추원에서 이제 역사 왜곡을 추진했던 또 이제 그런 멤버들과 또 그런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조선사 편수회를 만드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친일파를 양성하고 그러하면서 식민사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식민지가 된 건 니네 탓이야. 반동국이라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숙명이야. 그리고 너네는 원래 분열되는 민족이야. 당파성론 이러면서. 근데 그런 식이면 일본 전국 시대가 더 심하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니네는 발전이 없고 정체되어 있어. 야, 유럽에는 봉건사회가 있고 우리는 봉건사회가 있는데 니는 봉건사회가 없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너네는 고대에 머물러 있어. 중세가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식으로 그럼 계속 세뇌가 되면 사람이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하잖아요. 자학하게 되고 아 진짜 헬조선인가 막 이러면서 아 우리나라 좀 안타깝다. 일본이 더 잘 사는 거고 이렇게 막 세뇌시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식민사관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헬조선이란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선 후기 세도 정치 시기에만 좀 문제가 있었지 우리나라 이 조선에 엄청나게 발전했던 시기도 아주 많다. 뭐 예를 들어 영조 정조 시기라던가 뭐 세종 때라던가. 자, 넘어가서 자, 경찰도 보통 경찰로 바뀌어요. 이거는 옷만 갈아입었다. 태형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태형 그 조선 태형령은 20년대부터 없어져요. 문화적으로 대해주고 있어 이렇게 했지만 경찰이 옷만 갈아입고 칼만 차지 않았을 뿐이지 경찰 수는 3배가 늘어났어요. 더 악랄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등경찰제라고 해서 이런 정치적인 사범들, 독립운동가들을 더 색출하는데 더 혈안이 돼 있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입니다. 자, 치안유지법은 이런 사회주의자라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자, 국채의 변혁을 꾀하는 자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국내에는 치안유지법 그리고 만주에는 미스야 협정 둘 다 연도가 1925년이에요. 1925. 국내에는 치안유지법 그리고 만주 쪽에는 미스야 협정 알아두세요. 미스야 협정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조선 교육령 때는 이제 문화 통치기 때문에 너네를 일본이나 똑같이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발표합니다. 보통학교 6년으로 바뀌고요. 학제를 동일하게 한다. 일본인과 학제를 동일하게 한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단서가 있어요. 그 2차 조선교육령 사료를 보면 국어를 상용하는 자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거기서 국어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를 사용을 한다면 학제로 동일하게 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학제 동일. 그럼 학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했거든요. 밀립대학, 우리 대학, 고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했지만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고요. 일제에 의해서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에 설립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제 서울대로 이어지고 있죠. 자, 언론 탄압 이 부분이 이제 문화 통치가 되면 신문은 만들게 해줘요.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제 1920년대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만들어지고 막 어느 정도 언론 활동했지만 검열이 뒤에서 심해졌다. 특정 기사를 삭제한다던가 나중에 뭐 동아일보에서 일장기를 삭제하고 송기정 선수 마라톤 그 사진 냈다가 막 무기한 정간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검열 심해지고 막 그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못 만들게 정간하기도 했다. 자, 그럼 경제 수탈도 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미증식계획 중요해요. 1920년대부터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산미증식계획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의 미공량을 늘려주겠다. 품종 개량을 한다던가 저수지를 만든다던가 뭐 수리시설 이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이만큼 증산하겠다. 그러면 원래는 증산량만큼만 늘어난 만큼만 가져가겠다고 했지만 수탈량이 훨씬 많았다. 진짜 막 군산하고 막 목포 막 군산 뭐 이런 쪽에
진짜 그 막 인천도 그렇고 막 쌀이 엄청 쌓여 있었어요. 쌀을 엄청 많이 가져가. 그래서 일본으로 쌀 반출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뭐 각종 시설 개선비, 품종 개량, 비료를 만들고 개간하고 간척하고 수리시설 만드는 모든 비용을 지네가 다 해준다고 했으면서 쌀도 가져갔으면서 그 농민에게 다 비용을 전가하는 거야. 그 농민들은 어떻게? 너 먹고 살기 힘들죠. 그리고 또 만주네 연해주로 가는 거고 심지어 농민들이 먹을 쌀도 부족해요. 쌀과 잡곡, 쌀들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럼 너네는 뭐 먹고 사냐? 만주의 잡곡을 먹어라. 그래서 만주의 잡곡을 배급해줬어. 그래서 결과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호남 지방과 경남 쪽이 전라도, 경상도 쪽에서 특히 전라도 쪽은 다 쌀 농사로 벼로 싹 다 바꿔요. 언제?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쌀 중심으로 너무 단작화가 됐다. 원래 밭작물도 키웠던 것도 다 논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리고 회사령 중요합니다. 회사령은 폐지예요. 회사령은 폐지해버리고 신고제로 바꿨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것이 아니라 회사령은 폐지돼버리고 그냥 신고만 해라. 요것은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이때 진출이 많아지면서 일본 기업의 진출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신고만 해라. 그런 식으로 하게 한 거죠. 거기다 사실 이어서 1923년에 관세도 폐지해요. 일본 물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뭐 미쓰비시나 마쓰이나 뭐 여러 일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년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대 만주사변 이후로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전시체제잖아요. 그때 일본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 아예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려고 했다. 자,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뭐 일왕의 신민으로서 뭐 열심히 국위선양하련다. 뭐 열심히 살아서 뭐 일왕을 위해서 살련다. 이런 식으로 맨날 외우게 하는 거야. 세뇌시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식 그 이름인 창씨개명을 실시합니다. 이때 당시 살았던 할머니분들이 자자로 끝나신 분들 많아요. 미자, 말자, 숙자. 자가 일본 말로 꼬, 뭐 요코, 아키코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꼬자로 끝나는 이름이 많아서 일본 사람들 여자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창씨개명을 해서 다시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다 보니까 자자 돌림이 많은 거예요. 창씨개명 실시하고 궁성요배는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겁니다. 일왕을 향해서 아침에 절하고 그리고 신사참배. 그러니까 일본은 신도라는 종교가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 나라의 신이 된다고 봤어요. 그럼 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신사에 그 사람 이름을 합사시켜 줍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지금 현재 그 일본 전범들이 거기에 지금 합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전쟁을 미화하는 거다, 이렇게 미화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자, 어쨌든 신사를 참배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내부에도 막 대구에도 신사가 있었고 저기 남산에도 신사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내선일체. 우리는 한 몸이야 이런 거야.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모두 가담해라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진단학회. 이거는 이제 무엇이냐면 그 일본이 조선사 편수에 이어가지고 청구학회를 만듭니다. 이 청구학회도 또 이제 신민사관이죠. 이 청구학회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단학회도 만들었다. 자, 진단학회는 주로 실증사학을 연구하던 뭐 이병도, 손진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진단학회 만들었고 백남은도 이 식민사관에 저항해서 정체성론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정체되지 않았다. 나름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트고 있었고 우리도 나름의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봉건사회다. 뭐 이런 식으로 일제의 정체성론을 비판했던 게 백남훈이라는 거. 백남훈은 좀 경제적으로 뭐 조선사회 경제사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변화 단계를 이제 뭔가 세계사적인 그런 보편론에 입각해서 우리도 똑같이 발전해왔다.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는 이제 한창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여기서의 애국은 일본에게 애국입니다. 그래서 애국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1938년 애국반. 조금 어렵게 나오면 대화숙도 나와요. 애국반, 대화숙 둘 다 이제 1938년에 만들어졌고 둘 다 목적은 비슷합니다. 애국반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반상회의 효시인데 10집이 모여서 그 집 아들 일본에 충성하기 위해서 뭐 학도병으로 보냈는가 뭐 이런다던가 뭐 일본에게 지금 전쟁에 도움이 되게 뭐를 했는지 막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막 친일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애국반이고요. 대화숙은 꼬드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뭐 독립운동가였어. 그럼 그런 집안에 이제 막 접근해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적인 그런 식의 약간 그런 집안에게
친일적으로 막 되게 잘해. 처음에는 먹을 것도 주고 막 인간적으로 우리나라 정이 약하니까 친하게 지내. 정말 대화로 통해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스며들게 이제 스며든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친일파가 되게 사상 전향을 시키는 거야. 그게 대화숙이에요. 자, 애국방과 대화숙 나오면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1930년대 이후로 친일 쪽으로 완전 꼬드기기 위한 이런 아예 단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자, 그다음에 조선사상범, 요 사상범 시리즈 두 개가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36년, 41년 나누는 것보다는 요거 자체가 30년대라는 식으로 해서 많이 나와요. 돌아가면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은 사상범이라는 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예의주시, 보호관찰, 뭘 보호를 해줘. 계속 관찰하고 감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감시, 조선사상범들 감시를 한다는 거고,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은 미리 가둬놓는 거야. 아예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감옥에 그냥 구금해 버리는 거야. 감옥에 가버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이런 식으로 악랄해졌다. 그리고 치안유지법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조선교육령에 이어서 3차 조선교육령도 있습니다. 3차 조선교육령 같은 경우에는 조선어를 수의 과목이라고 해서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그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야. 외국어처럼 취급된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냥 수업이나 이런 거 다 일본어로 했던 거야. 거기다가 이어서 국민학교령, 이제 일왕의 국민이다 이러면서 조선 국민학교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이라는 의미, 국민학교의 그 명칭이 의미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김영삼 정부 때 초등학교로 바꾸죠. 자, 조선어 아예 금지, 한국사 금지, 그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조선어 학회에서는 이때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막 원고 거의 다 완성 단계였는데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많이 투옥되고 그때 그 와중에 이런 모진 고문으로 인해가지고 죽은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이 위에 있는 진단학회도 결국 해산이 돼요. 자, 경제적인 침탈을 이제 살펴보시면요. 자, 농촌진흥운동은 이 20년대에 소작쟁이가 되게 많았어요. 이 이유는 뭐 다양하지만 첫 번째, 사회주의 사상이 2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각종 소작쟁이가 되게 많아지게 돼요. 지주들하고 싸우는 이 소작쟁이가 이제 좀 일본에 대항하는 느낌으로 정말 독립운동적인 그런 느낌으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작쟁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정책을 합니다. 농촌진흥운동. 이건 뭐냐면 니네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야. 자력갱생. 니네들이 자력으로 열심히 막 부지런하게 산다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놀지 말고 일해. 막 이런 식으로 자력갱생 막 이런 걸 추구를 하면서 농촌진흥운동 때는 조선농지령을 발표해서 어느 정도 소작권을 3년 이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했다. 자, 그리고 아까 위에 써놓은 것처럼 1931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전시체제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탈탈탈탈탈 막 수탈해 가는데요. 첫 번째, 남명북양 정책을 실시합니다. 남쪽에는 면화, 목화, 북쪽에는 양모. 이거 뭐의 재료냐면 군복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본의 주력 산업은 경공업이죠. 경공업의 공업 원료를 우리가 대주는 겁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다 거의 군복을 만들었고요. 병참 기지화 정책은 병기로, 무기로 참여하는 기지가 되라. 너희들 자체가 병기다. 지금 전시체제니까 병참 기지화. 이제 전쟁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기지가 되라. 이런 거죠. 이런 식의 정책을 막 실시하면서 그 병참 기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1938년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이 1938년이고 조선의용대도 1938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요 1938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같은 연도 묶어서 나오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은 국가의 모든 걸 다 총동원하겠다. 탈탈탈탈 총동원하겠다. 인적, 물적 자원 다 수탈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인적 자원은 이제 징병제, 징용령, 여자 정신 근로령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 징병, 학도병 징병하고 강제 징용하고 여자들까지 뭐 정신 근로령, 정신대 이런 이름으로 막 뭐 이렇게 뭐가 설거지 시키고 무기 만들게 하고 막 청소시키고 뭐 이런 잡일 다 여자들 시키고 일본군 위안부는 거의 한 1936년대부터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다 이 시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공출. 자, 미국 공출, 금속 공출 있습니다. 쌀 다 공출해가고 이 녹그릇, 숟가락, 막 진짜 아버지 숟가락부터 집안 문고리까지 쇠로 된 건 다 가져가. 그런 식의 금속 공출.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식량 배급제. 이제 배급표를 내야지만 요만큼만 먹어. 이런 식으로 배급해 줄 정도로 아주 악랄하게 수탈을 했다라는 거. 인적 물적 자원 수탈. 인적. 여러분 혹시라도 한문호서에서 나중에 이게 뭐지? 물어보실까봐 인은 아시겠죠? 사람인 인적 물적 자원 이런 식으로 수탈한 게 국가총동원법. 전시체제에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다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법이에요. 국가총동원법.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냐면 요 많은 내용들이 있을 때 그 내용을 딱 듣고 아 요거 무단통치. 요거 문화통치, 요거 민족말살통치. 근데 꼭 그렇게 문제 이렇게 길게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문제가 딱 1번 문제 나오면은 1, 2, 3, 4, 5번의 선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1번은 요거 10년대. 2번도 요거 10년대. 요것도 10년대. 요거는 30년대. 요거 10년대. 1, 1, 1, 3, 1. 요거 다른 연도가 4번이 답이네. 이런 식으로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지를 분석을 할 때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10년대는 1, 20년대는 2, 30년대 이후부터는 3, 1, 2, 3으로 나눠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키워드들을 우리가 알아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나눠서 대표적인 큼직큼직한 사건 그런 것들, 대표적인 법, 어떤 법을 발표했고 어떤 식의 경제 수탈을 했는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일제강점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만나요. 안녕.